자, 어이구야. 예,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해보죠. 이제는 요번 시간에는 최재천 교수의 통섭이란이라는 글을 보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좀 쉽게 된 글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좀 쉽게 된 글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고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학문과 학문 사이에는 비자가 없습니다. 즉 비자가 없다는 말은 이제 어 요거죠. 여권만 있으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여행이. 즉 학문과 학문 사이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 학문에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담이 존재하지만 쉽게 넘나들며 교류할 수 있도록 경계의 비자를 없애자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무데나 기웃거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 자기 우물은 자기가 팔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협력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통섭의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우물 파는 것도 한번 쳐다봐야 되고, 이런 학습의 또는 학문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방대한 지식의 세계에서 홀로 넓은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봐라. 지구 표면 하나도 못 긁고 죽게 될 거다. 지금의 학문이 그렇다. 즉 이거는 세부 학문에 대한 비판이죠. 세부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만을 하는 학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해야 예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학문을 두루 깊이 배우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통섭이다. 개인이 여러 분야에 통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모여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러면 굉장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모습은 쉽죠. 이야기의 모습은 쉽고 이제 판단하는 것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섭의 시대라고 해서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은 섞이는 건 아니다. 정체성이 섞이는 건 아니고 합병이 아니라 경계의 완화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서로 뭔가 이제 합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 이 이야기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직업으로 버티는 것이 힘든 사회, 힘든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하자. 지금 중고등학교, 물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40대에 퇴사하는 하고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직종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렵더라도 좀 더 쉬운 이야기, 통섭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글인데 이겁니다. 요건 정확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컨버전스와 M&A를 겪고 있고 문화는 온갖 종류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고 미식가는 퓨전 레스토랑을 찾아다닌다. 피가 섞이고 문화의 경계가 섞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나는 호나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즉 호나라는 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나의 시대에 등장하는 사회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 복잡계 수준의 문제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풀어낼 수 없는 문제다. 이 같은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일찍부터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한 곳이 산타페 연구소다. 그곳에는 물리학자, 생물학자, 인문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생명의 기원과 합성을 탱문하는 생물학적 뉴턴의 법칙을 모색하고 인간 사회의 갈등과 협동에 관한 모델링을 통해서 문명의 역동성을 분석한다. 그래서 1984년 이후 많은 학자들이 우려 속에서 문을 연 산타페 연구소는 21세기 학문 활동의 전형으로 우뚝 섰다. 그래서 산타페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산타페 연구소죠. 그 산타페 연구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죠. 많은 사람의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양한 학문을 섞어서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전형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1933년에 생겨진 명예교유에는 지식의 통합 그리고 격식 없는 토론 그래서 잡담에서 시작한다는 믿음을 실천에 옮긴 기간이다. 유명한 철학자도 있고 휴벌도 있고 촘스키나 윌슨.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윌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윌슨입니다. 저기 최재천 교수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 학문의 주춧돌도 여기 있다. 그래서 다른 학문 간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명예교육.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어딘지 모르게 인문사회학의 경계에 기대어 있는 듯한 생물학은, 그러니까 생물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생물을 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사학위는 개미를 통해서 받았죠. 그래서 20세기를 거치면서 학문 시대의 표장처럼 수없이 많은 학과들로 쪼개졌던 생물학은 통합생물학으로 거듭났고 이 통합생물학은 이제 시스템 생물학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학문과의 섞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좀 더 다른 학문들과 통합의 길을 가게 되는 시스템 생물학이다. 지구촌이 하나의 거대한 과학기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메타 문명으로 묶여 있다. 그 속에서 온갖 형상의 문화 바이러스들이 전염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문화 바이러스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이 풍요롭게 일어날 수 있다. 통섭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새로운 문명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우리는 최진 교수가 얘기하는 통섭을 해야 된다. 그 예로 명예교육회나 아니면 산타페 연구소나 아니면 시스템 생물학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을 꾸준히 살펴보면 이제 결국은 그 이야기죠. 섞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정통한 학문의 바탕 위에 쉽게 얘기하면 전공 학문의 바탕 위에 타 학문을 섞을 수가 있는 능력,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통합, 섞임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쳐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아니죠. 소설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의 기존의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거죠.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인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미 같은 경우는 이거죠. 낮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천사가 이제 높은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미라는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생물 인류와 과학 소설이 합쳐져 있는, 그래서 인류의 환경과 과학 소설의 환경이 유사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서로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확장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3인류에서는 신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인간과 이제 다른 생물, 다른 종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인류의 굉장히 재밌는 거는 지구의 자의식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말을 합니다. 지구가 말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이아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지구라는 하나의 개체가 이제 살아있는 개체다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이아 이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이 미래의 모습, 인류 미래의 모습을 소형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 제2, 제3 인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진화할수록 작아진다라는 과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이제 인류 소형화 또는 이제 지구 개체의 소형화라고 얘기한다면 제일 기본이 이거죠. 모든 종족들, 모든 개체들은 살기 위해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살기 위해서 몸집을 키운 애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죠. 생물학적인 진화 이론에 바탕을 둔 겁니다. 생물학적 진화 이론 중에 제일 기본이 이거죠. 공룡의 예를 제일 많이 듭니다. 공룡의 예를.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요. 이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 많습니다. 이제 공룡이 멸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공룡은 멸종을 했습니다. 공룡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근데 공룡의 흔적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공룡이 인간의 범주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공룡이 진화를 한 거는 뭔가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새다. 공룡이 지금 우리 삶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건 새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 새의 모습으로 줄어든 게 공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룡의 화석보다는 공룡의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건 아시죠? 이게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공룡 발자국들이 많이 발견된 건 없다고 하던데 고창인가 그쪽에 공룡의 발자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공룡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반도에 과거에 공룡이 굉장히 많이 서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공룡에 갑자기 또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공룡 중에 트리케라톱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뿔 3개 달린 왜 하마같이 생긴 하마 멧돼지처럼 멧돼지는 또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뿔 3개 달린 돼지 같은 그 공룡 아시죠? 왜 되게 순하게 나오는 그 얼굴에 보면 트리케라톱스라고 해서 트리가 이제 셋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뿔색이 달린 공룡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트리케라톱스가 몸집이 커지는 과정 중에 이게 한반도에서 전래됐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공룡의 서식지인데 어떤 분의 이야기가 이게 좀 더 확장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신라를 다른 말로 계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닭개자 쓰는 거거든요. 왜 굳이 이제 계림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어 한반도에 뭐가 많았다. 공룡이 많았는데 그 공룡이 멸종을 하고 진화하면서 닭으로 이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적지만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제 진화할수록 작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가이아의 고통과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아가 새 신인류를 목격하는 거죠. 신인류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형화, 그래서 초소형 인간, 개미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미래의 인간들은 소형화 될 것이고 여성 중심이 될 것이고 개인보다는 사회가 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3인류는 결국은 융합적인 생태학, 섞이는 거죠. 인간과 개미의 혼종. 그러면서 생태학적인 세계관을 이루고, 그러면서 가이아 이론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이 자아를 가지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세계로 넘어갈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3인류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슈들을 찾아보면 역시 첫 번째가 우리와 관련성을 가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자아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변화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성을 가질 거다. 인간들은 아무래도 여성의 삶에 영향 또는 지배를 받을 거다. 그리고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형화를 가진다. 인간들은 이제 조금 더 자신의 삶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소형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우주나비 여기선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유전공학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종교와 과학이 합치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설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뭐 어렵거나 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책의 권수가 좀 많아요. 7권인가 8권인데 저도 중간까지는 다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그래서 좀 더 이거 황당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융합적인 가치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요 장면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개념입니다. 1권인가 2권에 나오는 거죠. 새로운 학문 프로젝트를 이제 프로젝트를 연구비를 받기 위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공간입니다. 그 사람은 몽펠리에 대학에서 로봇공학과 출신이고, 이 사람은 기계의 자아관념을 지각하게 함으로써 로봇공학의 신기원을 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가 생각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단계에서 개체와 개체의 세계를 구분하는 능력인 인공의식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단지 인공지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공의식, 즉 여기서 인공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뭐를 가지는 자아를 가지는 인공의식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 완벽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현해
발현, 갑자기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없는 일꾼들이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제일 포인트는 인공의식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인공의식, 즉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날 거다. 물론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위기감 또는 이제 이런 무서움 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바둑이죠. 옛날에 이제 바둑으로 절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시대에서 이제 인공의식까지 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인공의식 단계가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툴루즈 과대에서 공부했고, 꿀벌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꿀과 로얄 젤리에서 약재도 개발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호르몬적으로 인간들에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처럼 인간의 삶을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진화적으로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족은 박해를, 이거는 소설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분석해서 그들의 지식을 전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꿀벌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상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앞에 거보다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생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공룡은 도마뱀으로 변했고 메모드는 코끼리로 변했다. 즉 소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잠자리는 날개가 1.5m였지만 지금은 15cm도 안 된다. 늑대는 요크셔 테리어처럼 개로 변했고 호랑이는 고양이로 변했다. 즉 소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모습들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화해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면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최재천 교수의 이야기, 그 다음에 통석, 최재천 교수가 얘기했던 통석에서 학문의 섞임, 서로 다른 학문이지만 이제 그 학문들을 통합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는 우리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인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떤 진화의 방식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진화의 방식들이 어떤 고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3인류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미래의 모습, 즉 어떤 섞임의 미래의 모습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죠. 마지막으로 11주차 토론 과제를 올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면, 때 되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학술 경영 대회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인공의식이라는
AI가 자아를 가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유전공학을 통한 영생화. 요거는 본문에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본문에는 없고, 소형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작게 변하는 거. 메머드가 코끼리로 변했고 했던 장면. 그 다음에 여성화. 이제 꿀벌족이죠. 여성화. 요게 있다. 그럼 여러분도 여기서 옹호하고 싶은 진화의 방식은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1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